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먼. 얼마나 기대하고 기대했던 날인가 말이디. 지금까지 우리는 남의 나라의 군대로서 북벌전쟁, 항일전쟁, 국공내전을 거치며 숱한 고비를 넘었지만 바로 이 날을 위하여 살아온 것이지비. 우리 조국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니 죽어도 여한이 없구먼. 김준환 동지, 우리 조국에 돌아가서도 친하게 지내자오. 중국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었는데 조국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 제재글 동지, 우리 나이도 비슷하니 형제처럼 지내자오. 그러자오요. 한국전쟁을 1년 앞두고 김일성의 요청에 의하여 마오쩌둥은 팔로군 중 한인들을 조선의용군으로 조직하여 입국시키고 있었다. 김준원과 최재걸이 입국하는 이 부대는 무정 다음의 팔로군 제4야전군 휘하의 제55군단 164사단이다. 이들은 만주 지역에 주둔해 있는 한인들로만 구성된 1821명의 단일 부대였는데 조선인민군 제5사단으로 개편된다. 같은 날 같이 출발하는 다른 부대는 역시 제4야전군 휘하 제55군단 166사단으로서 대만으로 도망간 장대수 국민당군을 쫓아 대만 해협까지 진출한 역전의 한중 혼성 부대였다. 원래는 제166사단 중 1개 연대만 한인이었으나 조선군 의용군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중국인을 한인으로 교체하였고 뒤에 조선인민군 제6사단으로 개편되는 1320명의 사단이다. 다시 50년에 입국한 1개 사단과 1개 연대 병력까지 합치면 이때 중국에서 넘어온 조선인 해방군은 42,000여 명이었다. 김일성은 다시 작전부장 김광엽을 중국에 보내 조선 국적 해방군을 추가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윤건이 소련 고문관과 하얼빈에서 비밀리에 협상하여 동북군부 부사령관 저우바오중과 리리산이 중국에 흩어져 있던 1만여 명을 모아 전후의 인솔하에 원산 쪽으로 들여보냈다. 이 밖에 전쟁 발발 직전에도 계속하여 화물차에 은폐하여 많은 조선군 출신이 입국하여 총 8만여 명의 조선족 해방군이 이북군대의 주력을 이루게 된다. 50년 3월에 김일성은 비밀리에 소련을 방문했을 때 평북 운산 금운강에서 산출된 황금 9톤, 은 40톤, 기타 광석 1만 5천 톤으로 3개 사단이 무장할 수 있는 중장비를 구입한다. 1950년 4월에는 팔로군 제156사단을 중심으로 제139, 140, 141사단의 한인들을 모아 1만 4천 명 병력을 입국시켜 조선인민군 제7사단으로 만든다. 그 외 중국인민해방군의 부대 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각 군에 소속되어 있던 한인을 모아 1개 연대를 만들어 입국시키는데 이들은 후에 오토바이 연대가 된다. 전쟁 준비를 끝낸 이북 군대는 보병 8개 사단과 아직 다 충원되지 않은 2개 사단을 합해 13만 5천 명이 되었고 뒤에 독립전투단 2개와 장갑부대 2개, 탱크 150량, 화포 600문, 전투기 196대와 5개 경비여단, 국내 치안부대 등을 합하여 모두 18만 3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거기에 각 사단에 15명 정도 배속된 소련 군사고문단 등 기타 약 3천 명이 더해졌다.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생이다. 6.25 사변이 일어나던 해에 38세의 나이였다. 평양부 고순하면 남동 칠곡에서 아버지 김영직과 어머니 강반석의 삼형제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강반석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외할아버지 강도둑은 칠곡교회 장로였다. 김일성의 가계는 전주 김씨로서 12대조 김계상이 전주에서 평양으로 이주했으며 농업에 종사하였다. 김영직은 할아버지 이래로 지주 이평택의 집안의 묘직이었고 숭실중학을 졸업하고 일제에 항거하여 무장투쟁도 벌인 적이 있다.
김영직은 조선 국민의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출소하여 만주의 지린성 푸승현으로 이사했다. 김일성은 8살의 나이로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상바이현 바다오 거우에서 바다오 거우 소학교를 다녔다. 김영직은 그 뒤로 자식의 장래를 생각하여 김일성 혼자 평양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게 하였다. 김일성이 14살 때 아버지의 병세 때문에 다시 만주로 건너가 푸승 소학교를 졸업하고 위원 중학교를 다녔다. 1929년 가을에 항일 군사주의 활동을 하다가 중국 군벌에 체포되어 수개월간 옥살이를 했고 수감 중에 위원 중학교에서 퇴학당하였다. 그는 다시 지린 제5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조선혁명군 사건으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지린 감옥에서 복역하고 1930년 초에 추록하였다. 추록하여 국민부 산하의 청년조직에 가입하여 일할 무렵에 이름을 김일성으로 개명한다. 이어서 조선공산청년회에 가담하여 주요 인물로 활동하며 화성의숙을 졸업하고 만주에서 활동하는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한다. 1937년 6월 4일의 국내 진입작전인 부천보 습격에서는 일본인 7명을 사살하고 7명의 중상을 입히는 성과를 올린다. 다음날 벌어진 일본군 30명의 경찰 추격대와의 전투에서는 동북항일연군 25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당하며 일본 추격대는 7명이 사망, 14명이 부상을 당한다. 이때부터 김일성의 이름은 자주신문에 오르고 가장 위험인물로 지목받게 된다. 그때 동북항일연군 정치위원장이었던 웨이 정면의 현상금이 3,000엔이었는데 반하여 김일성의 현상금은 1만 엔으로 올랐다는 데서도 그 무게를 알 수 있다. 김일성은 일제의 가혹한 토벌이 계속되는 1938년 12월에는 부대 편제의 개편에 의하여 항일연군 제1로군 제2방면군 군단장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1939년 말부터 시작되는 일본군의 본격적인 항일 빨치산 대토별전이 이어지면서 항일연군은 쇠퇴 일로에 이르고 조직마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더구나 일본 토별 때는 항일연군 중에서도 김일성 부대에 대하여 집요한 추격을 하게 되자 김일성은 하는 수 없이 부대를 이끌고 북만주를 거쳐 국경을 넘어 1940년 초에 소비에트 연방으로 피신하게 된다. 1940년에 하바롭스크의 소련군에 입대하여 소련군 특무공작요원으로 훈련을 받고 소련군 장교로 임관된다. 그 뒤로 소련군 대위로 소비에트 연방 북동군 제88국제여단에 배속되어 5년 동안 근무하며 소련식 군사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1945년 8월 초순 독일이 패망하고 일본도 폐색이 짙어오자 동북항일연군의 후신으로 동북항일연군교도료가 결성되는데 김일성은 이 부대의 제1형 영장이 되었다. 동북항일연군은 33년에 양증이에 의해 창립되었고 이들이 일제의 토벌작전에 쫓겨 소련 영내에서 조직한 것이 동북항일연군 교도료이고 여단장은 저우 바오중이 맡고 참모장은 소련군 사마르첸코가 맡고 부참모장을 최용건이 맡았다. 동북항일연군 교도료 내에 있던 조선인은 최용건을 단장으로 조선 공작단을 결성하고 조국의 해방과 새로운 국가 건설을 준비하였다. 거기서 김일성은 조선 공작단 정치군사 책임을 맡았다. 조선 공작단원 가운데 일부는 1945년 8월 9일에 소련군의 대일 참전이 시작되자 동북항일연군 교도료 소속으로 소련군과 함께 소위 국내 진공 작전에 참여했고 김일성, 최용건, 김책 등 지도급 항일 유격 대원들은 9월 19일에 원산항을 통하여 조국에 돌아왔고 20일에 평양에 도착했다. 김일성이 귀국할 때 계급은
소련군 육군 대위 그대로였다. 평양에서는 김영환이라는 가명으로 정치 공작을 벌였으며 이어서 소련군 소령으로 진급한다. 소련 군정이 시작되면서 45년 10월 14일에 7만여 명이 모여 평양에서 조선 해방 축하 집회가 열렸고, 여기서 김일성은 처음으로 스티코프 사령관과 건국준비위원회 평안남도 지부장 조만식의 소개로 김일성 장군으로 소개되었다. 45년 10월 8, 9일에 38도선 개성에서 김일성은 박헌영과 조선공산당 조직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김일성이 38도선 이북에도 당 본부를 설치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박헌영은 당 중앙은 한 곳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박헌영이 끝내 그의 주장에 동의해주지 않자 하는 수 없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형식으로 당을 조직하게 된다. 김일성은 46년 3월에 이를 북조선 공산당으로 개칭하고 이어서 당수에 취임하였다.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서울의 조선공산당에 보고를 해야 하는 처지였으나 북조선 공산당으로 개칭하면서는 남조선 노동당과 당대 당의 관계가 된 것이다. 스탈린은 원래 조만식을 북조선의 실권자로 만들려 하였다. 그런데 조만식은 조선의 주요 인물로서 지명도는 높았으나 너무나 적극적인 민족주의자였다. 조선의 간디라는 조만식은 스탈린과 소련 군정장관 치아티아코프가 소련에 협조만 해준다면 주석 자리를 주겠다고 했으나 끝까지 신탁 통치를 반대했다. 그는 각지를 돌아다니며 우리는 왜 조선인이 자신의 나라를 지배할 수 없단 말인가? 외국인은 조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외치며 소련의 조선 정책을 계속 반대하였다. 스탈린의 심기는 심히 불편하였고 그 뒤로 조만식은 행방불명이 되어버리고 만다. 스탈린은 또 박헌영을 심중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박헌영은 최고의 지식인이고 사상가지만 역시 스탈린의 말을 고분고분 들을 사람이 아니었다. 박헌영은 3.1 독립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1921년에 상하이로 건너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에 입당하고 고려공산청년동맹 책임비서가 되었다. 22년에 국내 공산당 조직을 위해 국내 침투를 했다가 일제에 체포되어 1년 6개월간 복역하고 24년에 졸업하여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기자생활을 하였다. 25년 조선공산당 창당대회를 열어 공산당을 조직했고 동시에 고려공산청년회를 결성하여 책임비서를 맡아 활동하다가 일제에 의해 구속되었다. 27년의 재판에서는 당의 조직과 당원의 명단을 대라는 혹독한 고문과 행포를 당하면서도 광인 노릇을 하고 인분을 먹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으로 정신이상자 행동을 하였다. 병부석으로 출소한 이후 28년에 소련으로 탈출한다. 29년에 국제 레닌 대학교에 입학했고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여 당원이 되었다. 국제 레닌 대학교를 졸업한 박헌영은 다시 모스크바 공산대학이라 불렀던 동방근로자대학 2년 과정을 졸업한다. 1945년 해방 전국에서는 조선공산당을 재건한 뒤 건국준비위원, 민주주의 민족전선 등에서 활동하다가 미 군정의 탄압을 피해 48년에 월북하였으며 동 4월에 열린 남북협상에 참여하였으나 다시 남한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다. 스탈린은 조만식, 박헌영 이외에 또 최용건 같은 유능한 젊은 군인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김일성을 택했을까? 그때 사실 마오쩌둥 같은 중국의 지도자들도 김일성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었다. 마오쩌둥은 최용건이나 무정과 같은 소위 예난파들이 북조선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결국 북한의 지도자로 김일성이 선택된 것은 무엇보다도 소련의 말을 가장 잘 들을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또
김일성이 어리고 지식인이 아니란 점이 역설적으로 김일성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다. 스탈린의 입장에서 더 환영할 만한 조건은 김일성이 소련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마오의 색깔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런 조건은 실은 남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남한의 그 많은 지도자 여운형, 김구, 이시영, 김규식 등을 모두 제끼고 이승만을 택하게 된 원인은 그가 철저히 미국 교육을 받은 자이고 미국의 말을 가장 잘 들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승만을 제외한 다른 누구도 미국의 말을 다소곳이 들을 호락호락한 인물은 없었다.